자, 그장의 체계적인 자기 분석의 태도와 교치. 자기 분석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여러 관점에서 정신분석에서 논의했다.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자기를 표현하는 자유의 열상 과정은 모든 분석 작업의 시작점이자 지속적인 토대이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분석과 함께 분석하던 자유로운 표현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항상 자기 안에 있다는 데는 의심이 여지가 없다. 우리는 특정 요소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조바심을 낸다. 따라서 혼자가 든 아니든 이상적인 자유현상의 과정을 성취하기보다 가능한 한 접근하기를 근접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러한 성실성은 감정 표현의 관련에 하여 특히 중요한데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규칙이 있다. 하나는 전통이나 자신의 기준 등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감정과 인위적으로 채택된 감정 사이에서 넓고 의미심장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누구도 억압된 감정을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손 닿는 곳에 있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정도가 전부이다. 클리어가 분석한 초기에 뷰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거나 표현하는데 아무리 더 강한 의지를 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그보다도 더 많이 느끼고 표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자유현상 기법에 관해서 더 한마디 덧붙이자면 연상하는 동안에는 필수적으로 추론을 첨가해야 한다. 이성을 분석해서 제 역할을 하며 나중에 사용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 이미 강조했듯이 자유현상의 본질은 자발성이다. 그래서 연상은 자발성이다. 생각에 자 이렇게 해서 당신 자신도 죽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스스로 그렇게 절박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위쪽에서 라디오 켜지는 소리가 들린다. 당신은 적당히 짜증을 내며 라디오를 켠 녀석을 써버리고 싶다고 생각이 된다. 이제 당신은 당신 아픈 감정 뒤에 절망과 더불어서 분노가 있을 것이라고 올바르게 결론짓는다. 지금까지 당신은 잘 해냈다. 당신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는데 만약에 무언가에 화가 난다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신을 화나게 했을지도 모르는 것을 의식적으로 미친듯이 찾기 시작한다. 해결책을 억지로 찾아내려는 시도만큼 비생산적인 것은 또 있다. 자유현상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생각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저것 종합해서 추측하며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조바심이나 새는 뛰어나고자 하는 욕구든 아니면 통제하지 않는 생각의 감정에서 굴곡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성의 침입은 자유로운 현상에 필요한 이완된 상태를 방해할 수밖에 없다. 현상의 의미가 저절로 떠오르기도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클리어 일련의 현상 중에서 주일학교와 노래가수로 끝나는 현상이 좋은 예시다. 여기서 클리어 현상들은 그것을 이해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점점 더 명료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자기 표현과 이해라는 두 가지 과정은 때때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의식적인 노력에 관해서는 두 과정이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현상과 이해의 사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도대체 언제 현상을 멈추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인가? 다행히 아무런 규칙이 없다. 생각이 자유롭게 흐르는 한 인위적으로 현상을 막는 것은 무의미하다. 조만간 그 생각들은 그보다도 더 강한 무엇에 의해서 저지될 것이다. 또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호기심을 느끼는 지점에 도달하면 멈출 것이다. 아니면 갑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무언가를 밝혀줄 감정적인 화음이 떠오를 수도 있다. 혹은 단순히 생각이 바닥났을 수도 있다. 이는 저항의 표시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주제를 샅샅이 살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또는 자유롭게 해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늦기 전에 기록을 살피며 해석을 시도해보고 싶을지도 모른다. 현상을 이해할 때는 현상이 표현할 수 있는 주제의 범위와 주제의 조합이 무궁무진하므로 개별적인 맥락에서 개별 요소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어떤 고정된 규칙도 있을 수가 없다. 몇몇 기본적인 원칙은 분석 과정 중에서 분석가의 역할을 다른 장에서 논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많은 부분이 개인의 독창성, 주의력, 집중력에 달려있다. 그러고 나는 현상이 해석할 때 가져야 할 정신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을 추가해서 이미 논의했던 내용을 확장해 보겠다. 현상을 정단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할 때는 작업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완전히 수동적이고 수용적이든 태도에서 능동적인 태도로 바뀌는 것이다. 이제 이성이 작용한다.
나는 이 말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를 선호하므로 더는 이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로도 말하겠다. 물론 지금도 이성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1년 된 연상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할 때에 취해야 할 태도를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과정이 단순한 지적 활동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지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면 최선을 두거나 세계 정치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거나 십자말 불을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거는 반대로 자 이렇게 클리어의 분석 초기에 배우고 이 도시가 나오는 꿈과 관련하여서 강렬한 상실감을 경험했다. 이 감정적인 경험이 추가 분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실감은 불안을 조성하는 그 본성을 통해서 어쩌면 그녀와 피터를 묶고 있던 복합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그녀의 엄격한 금기를 느슨하게 불어넣었을 수도 있다. 자기 분석하는 사람은 과학적인 걸작을 만들고자 하는 대신에 자신이 해석이 자신의 관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단순하게 자신의 주의를 끌고 자신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신 내면의 감정적인 화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뒤따라가야 한다. 스스로의 자발적인 관심에 이끌려 가기에 둘 만큼 유연한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자신의 이해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주제나 현재 다루고 있는 문제와 일치하는 주제들을 직관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 이 조언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지나치게 관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닐까? 클레어의 자기 분석은 이 절차의 유효성을 보여준다. 그녀는 무심하게도 어떤 문제가 그녀의 얼굴을 거의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어도 내면에서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관심이 그런 대로 따른다는 원칙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은 분석 작업 전반에 걸쳐서 원칙을 직관적으로 적용했고 적용된 원칙은 제 역할을 성실히 했다. 한 가지 사례는 많은 경우를 대변할 수 있다. 위대한 남자의 백일몽이 처음 등장하고 끝나는 일련의 연상에서 그녀는 보호에 대한 욕구가 그녀가 가진 인간관계에서 수행하는 역할만을 인식했다. 백일몽에서 남자에게 걸었던 그녀의 다른 기대에 관한 암시는 눈에 띄었음에도 완전히 무시했다. 이 직관적인 선택은 그녀가 따를 수 있었던 최선의 길로 그녀를 인도했다. 그녀는 결국 친숙한 바탕에서만 움직이지 않았다. 1년의 연상에 대해서 이해되는 방금 논의한 바와 같이 직업의 방향뿐만 아니라 또 접근 방법이 더 유연성을 요구한다. 유연성을 물론 어떤 일련의 연상에서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단지 이런저런 가능성을 보이고 이해하는 도와주는 연상이 없을 수도 있다. 정반대로 하나의 연결고리를 파고들 때 주목할 만한 다른 요소들이 보일 수도 있다. 또 두 경우에 모두 답하지 않은 질문들을 여백에 메모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직 언급해야 할 함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위험한 분석가와 정기적인 분석에서 특히 환자가 그리 있는 주장에 선응하는 성향이 있는 경우에 더 커진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자신의 차원에만 의존하는 자기 분석의 경우에도 이런 위험이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분석하는 사람은 자신과 관련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나쁜 것이라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하기가 주저된다면 저항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자신의 해석을 단지 잠정적인 상태로 여기고 해석이 확실하다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훨씬 안전한 분석의 기반을 가질 수가 있다. 오도하거나 이익이 없는 해석을 할 위험성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지만 그러다고 해서 그 위험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 클리어 분석 작업이 건설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그녀가 도출한 해석이 본질적으로 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그녀의 분석이 주목할 만한 수준의 연속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할 의도 없이 그녀가 수행했던 모든 작업이 그녀의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클레어의 자기 분석은 3장에 논의된 세 가지 단계, 즉 신경증적인 경향의 인식, 그 영향의 이해, 그리고 다른 신경증적인 경향과 상호관계에 대한 발견을 매우 잘 보여준다. 분석에서 종종 나타났듯이 클레어의 분석에서도 그 단계들은 어느 정도 중복으로 실행되었다. 그녀는 많은 암시를 감지한 뒤에야 마침내 경향 자체를 인식하게 되었다. 클리어 분석에는 또 다른 종류의 연속성이 있다. 어쩌면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모방 가능성도 더 연속적이다. 그녀의 통찰이 어느 시점에서도 고립되거나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측면의 연속성이다.
우리가 보는 분석 과정의 전개와 발전은 통찰의 축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형태다. 분석에서 얻는 모든 개별 통찰이 옳다고 해도 통찰이 흩어진 채로 남아있다면 그 작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을 누리지를 못한다. 그녀는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내심 믿었고 또 자신을 불행하게 빠져들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단순히 어린 시절에서 이 특성의 기본을 추적하여 유아기 믿음으로부터 지속된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었다. 아무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참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점이 일부 도움이 되어 다음번에 차례에 굴구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발견으로 자, 이게 여전히 불충분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도움이 됐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 특성이 다양한 근원과 다양한 효과가 함께 자신의 구조에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이론적인 관심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실효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조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이 단지 심리적인 문제에서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강조했던 고려사항들은 기질성 질병에 관한 질문에서도 똑같이 비정성 있게 적용된다. 좋은 의사라면 심장질환을 신체 전체에서 고립된 별개의 현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심장이 신장이나 폐와 같은 다른 기관들의 이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지도 고려할 것이다. 여기저기 흩어진 세부 사항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분석 작업의 필수 자세라면 바람직한 연속성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바람직한 것은 단편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자, 이러한 제안을 염두에 두면서 예시를 보자. 토론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혹시 모를 비판이 두려운 말문이 막힌 사람이 있다. 그가 이 상황을 관찰한다고 상상해보자. 이 관찰이 그에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는 이 문제와 관련된 두려움이 없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실제 위험에 비해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는 생각을 표현하기는커녕 똑바로 생각하는 것조차 방해받을 정도로 두려움이 큰 이유가 궁금해질 것이다. 그는 두려움이 그의 야망보다 큰지, 그리고 경력을 위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편법을 써보자 하는 마음보다 더 큰지 궁금해질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두며 비슷한 어려움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고려사항은 자신이 가진 어려움의 범위와 강도 그리고 다양한 징후들에 대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내가 이 예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뭘까? 새로운 요소를 발견한 사람은 제시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뒤집어야 한다는 뜻일까?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절차는 이전에 논의되었던 단순히 지적으로만 능숙한 경우와 똑같은 위험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지도가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분석하는 환자의 발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것이 시사하는 이런저런 질문을 제기하고 이전 발견과 연결한다는 거죠. 그녀에게 자신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연속성을 달성했는지를 묻는다면 그녀는 아마도 훌륭한 요리사가 오믈렛 요리법을 알려줄 때와 같이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요리사의 대답은 자신의 느낌에 따른다는 말로 요약이 된다. 그러나 분석에 이 대답을 적용하는 오믈렛 요리법만큼 불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리어의 감정을 빌릴 수는 없지만 누구나 자신이 따라갈 수 있는 자신만의 감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현상의 해석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앞에 언급했던 지점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 또한 분석의 연속성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분석하는 사람이 실험적인 진공 상태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해를 예상해야 한다. 매일의 많은 경험을 생각할 때 잠식할 것이고 그중 일부는 아마도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자, 그중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다. 피터와 관계를 끄는 덕분에 확실히 그래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분석을 작업을 하도록 작업받았듯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외부 간섭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는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분석 과정이 빗나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외부 사건이라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 환자는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종종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작업하고 있던 문제로 돌아가 자신이 방치했던 정확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작업하던 문제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도 환자에게 더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모호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부분의 경험이 여러 반응을 일으켜내고 당면한 문제에 가장 가까운 경험이 환자에게 가장 깊은 감동을 준다. 그러면서 그가 포기하려던 실마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더 크다. 자, 이런 발언들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주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점에서 분석이 과학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예술적이라는 비판을 떠올리게 할 수가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용어에 대한 철학적인 해명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다른 길로 너무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고려사항이다. 만약에 분석을 예술활동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재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저마다의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 기계적인 문제에 능숙하거나 정치에 대한 전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심리적인 사유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불가사의한 예술적인 재능이 아니라 엄격하게 정의할 수 있는 요소, 즉 개인의 관심이나 동기이다. 이것은 주관적인 요소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다.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정신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 있네요.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정의에 대처하는 방법은 문제 영역에 침입하는 방법, 정의에 대처하는 방법. 분석은 자안에 상반된 관심사를 가진 두 집단의 여인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도록 촉구하거나 이 작용을 강화한다. 한 집단의 관심은 신경증적인 구조가 제공하는 환상과 안전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집단의 관심은 신경증적인 구조를 뒤집어 엎음으로써 내면의 자유와 힘을 얻는 것이다. 저항은 결코 분석적인 상황에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외적인 조건에서 살지 않는 한 삶 자체는 분석가의 존재만큼 이나 신경증적인 구조에 대한 큰 도전이다. 삶에 대한 은밀한 주장들은 절대적이고 경직된 성격을 띠고 있는 탓에 번번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 분석가와 관계는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거의 비슷한 감정을 끌어낸다. 정신분석 분야의 문헌 대부분에서 우리가 저항에 무력하다는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자명한 이치로 취급한다. 이러한 확신은 자기 분석이라는 발상에 반대하는 강력한 논거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더 유력한 고려사항은 분석가에게 확신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인 전제다. 이런 프로이트의 인간 분석에 대한 철학적인 전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이 문제를 여기서 자세히 다루기는 너무나 복잡하다. 만약에 인간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그리고 프로이트의 주장처럼 그 중에서 파괴 본능이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면 인간 본성에서 성장과 발전을 노력할 수 있는 건설적인 힘을 위한 공간은 많이 남지 않는다. 저항을 생성하는 힘과 역동적으로 그걸 날리는 건설적인 힘을 부정한다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저항을 극복할 가능성은 당연하게도 패배주의 성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나는 이 부분에서 프로이트 철학에 공감하지 않지만은 저항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고려사항으로 남는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모든 분석이 그러하듯이 자기 분석의 결과는 대체로 저항하는 힘의 세기와 저항하는 자의 힘에 좌우된다. 어떤 사람이 저항에 대해서 실제로 무력감을 느끼는 정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저항의 힘뿐만 아니라 숨겨진 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저항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저항은 틀림없이 공개적인 전투의 장에서 발견되고 대적할 수 있다. 이를테면 환자는 자신이 분석을 받으러 가는 데에 저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 혹은 클레어가 그 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싸움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신경증적인 경향을 포기하는 것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 하지만 저항군의 위장은 선 형태로 환자에게 몰래 접근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 환자는 저항을 저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는 단지 비생산적이나 무기력하고 피곤하면 악담했다고 느낀다. 환자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적과 마주치게 되므로 당연히 무력할 수밖에 없다. 환자가 저항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서 하나는 저항의 방어 과정이 관련된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렸을 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의 문제 영역에 접근할 때에도 작동한다는 사실에 있다. 즉
저항의 힘은 삶에 대한 은밀한 주장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환상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안전을 위한 수단이 들어질 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가 문제의 영역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수록 먼 영역에 접근하더라도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저항을 인식하려면 저항의 근원과 표현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다. 저항의 근원은 환자가 현상 유지에 기울이는 관심의 총합이다. 현상 유지에 관한 관심이 신경증을 계속 앓고 싶어하는 소망은 아니다. 강조하건대 이 둘은 다르다. 누구나 장애와 고통을 없애고 싶어하기에 변화에 동의한다. 그것도 빠른 변화를 원한다. 환자가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신경증이 아니라 자신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주관적인 가치로 측면된 마음속에서 미래의 안정과 만족을 약속하는 신경적인 측면들이다. 누구든 조금도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 기본적인 요소들은 삶에 대한 은밀한 주장, 사랑에 대한 주장, 권력, 동력 같은 데에 대한 주장, 자신에 대한 환상 그리고 자신이 비교적인 편하게 움직이는 안전한 영역과 관련이 된다. 이러한 요소들의 정확한 특성은 환자의 신경증적인 경향의 특징에 달려있다. 전문적인 분석에서 저항을 일으키는 지극히 대부분 분석 자체에서 발생한다. 강력한 2차적인 방어가 발달하면 분석가가 이러한 방어의 유효성, 환자의 성격에 나타나는 어떤 요소의 정당성이나 미덕 또는 불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즉시에 첫 번째 저항이 발생한다. 그러나 2차적 방어의 힘이 그렇게 거세지 않거나 환자가 2차적인 방어를 발견하고 직면한다면 저항은 대부분 억압된 특정한 요인이 공격당하는 데 대한 대응을 의미한다. 어떤 환자에게는 근기인 영역에 가까이에서든 멀리서든 접근하면 그는 두려워하거나 분노하면서 정서적으로 반응할 것이고 더 이상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방어 행동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근기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공격이 아니라 분석가의 일반적인 행동에서 비롯될 수가 있다. 또한 분석 작업에 대한 저항은 분석 상황 밖의 요인에서 유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리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역시 저항이 일어날 수가 있다. 모욕감이라든가 등등. 저항을 일으키는 자극은 원천적으로 자기 분석에서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석가의 해석이 아니라 환자 자신이 고통스러운 통찰이나 함축적인 의미에 침입할 때 저항이 일어난다. 더구나 자기 분석에는 분석가의 행동에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 없다. 이런 측면은 어느 정도는 자기 분석의 장점이다. 전문적인 분석에서 저항의 표현 방법은 대략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극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싸움, 두 번째, 방어적인 감정 반응, 세 번째, 방어적인 억제, 회피, 전술이다. 예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독립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환자를 생각해보자. 분석하는 사람들의 관계하는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특성에 다가가기 시작한다. 환자는 이 접근을 자신의 무심함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 그의 독립적인 성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이라고 느낀다. 이 점에서는 환자는 옳다. 환자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겪는 어려움과 관련된 어떤 작업도 궁극적인 목표는 그의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그가 더 우정과 연대를 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분석은 이런 목표를 의식에 염두에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둬야 되는데, 저항의 첫 번째 유형은 공개적인 싸움은 매우 명확하고 더 이상 신속하다. 이런 거죠. 공개적인 싸움이다. 이런 것들. 묵묵부담. 자기 분석에서도 저항은 똑같이 세 가지 형식으로 표현되지만 차이가 있다. 클리어의 자기 분석은 단 한 번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저항을 낳았지만은 분석 작업을 대하는 다양한 억제와 회피적인 책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때때로 클리어는 자신의 분석적인 발견에 대해서 의식적인 감정 반응을 느꼈다. 이를테면 그녀는 남성들에 대한 자신의 기생적인 태도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으나 그러한 반응이 추가적인 분석 작업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나는 이것이 자기 분석에서 저항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매우 전형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다. 발견에 대한 감정 반응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자기 분석을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발견한 것에 대해서 걱정이나 부끄러움, 죄책감 또는 짜증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응은 전문적인 분석에서 오는 감정 반응이 차지하는 비중과는 다르다. 한 가지 이유는 방어전에서 자기 분석을 하는 스스로와 맞서 싸우거나 분석의 모든 책임을 돌릴 상대의 분석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저항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어적인 억제와 회피 전술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해피. 일반적으로 혼자 분석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정기적으로 자신을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분석을 시작하는 것에 억지력을 시기하기가 불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유현상 과정에서 방어적인 억지와 해피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것들은 자기 분석을 하는 사람을 완전히 비생산적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저항은 특정 요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형성하여 이해를 방해할 수가 있다. 자기 분석을 하는 사람은 그런 요소들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그것의 의미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 분석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발견에 이르렀을 때 억지나 회피로 작동하는 저항이 많은 면에서 그 발견의 건설적인 가치를 망칠 수도 있다. 그러면 저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눈에 띄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도 할 수가 없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저항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항이 작동한다라는 거죠. 탐색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는 저항 역시 감지하기 어렵고 시간을 손실을 처리할 것이다. 다른 저항은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따라서 무서울 정도로 강도 높은 저항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해야 한다. 차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하고 있던 모든 분석적인 추구를 포기하고 저항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프로이트의 설명을 빌리자면 저항에 맞서도록 자신을 강요하는 일은 불이 들어오지 않는 증거를 밝히기 위해서 몇 번이고 시도하는 것처럼 부질이 없다. 정거에서 전등 설비에서 전선에서 스위치에서 어디서든 간에 전류가 차단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해라. 저항에 연관지어 있다고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분석을 하는 사람이 차단을 발생시킨 특정한 것을 고려하고 그 노선을 따라서 생각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이러한 저항은 앞서 언급한 이유로 자기 분석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 신경증적인 경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혹은 그 점에서 거의 모든 사람은 특별한 개인에게 전반에 불쾌하게 부당하게 이루어진다고 느끼고 상처, 분노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동요하는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몇 달이 지나도 아내는 그 일을 극복하지 못한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남편은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지만은 소용이 없다.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비참하게 만들고 때때로 남편에게 심한 비난을 퍼붓는다. 신뢰를 위반한 행동으로 받은 실제 상처와는 별개로 아내가 왜 이런 식으로 느끼고 행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다. 남편의 자신이 누구와 애착을 가질 수 있다는 일이 아내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남편이 자신의 통제와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 있다. 여기서 저항에 대해 저하는 정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겠다. 우리는 마치 저항의 성말은 어리석음이나 고집을 나타내는 것처럼 저항하는 우리 자신에게 쉽게 짜증을 내고 싶어 한다. 그러한 태도는 이해할 만하다.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원하는 목표에 향하던 중 스스로 만든 장애물에 부딪히면 짜증이 나거나 심지어 화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저항에 대해서 스스로 청구하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심지어 어떤 의미도 없다. 그는 저항되어 있는 힘의 발달에 책임이 없으며 게다가 저항이 보호하려고 하는 신경정적인 경향은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했을 때 그에게 삶을 살아가는 수단을 주었다. 저항의 힘을 존중한다고 해서 이를 승인하고 멋대로 할 수 있도록 둔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기적인 발달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러한 태도는 자신에게 더 공정할 뿐만 아니라 저항에 대처하기 위해 훨씬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에 그 힘들을 짓밟겠다는 적대적인 결의로 접근한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과 의지를 갖지 못할 것이다. 저항이 건설적인 의지보다도 강하지 않는 한 저항에 대한 대처가 제시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저항이 이해되고 극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보다 더 강한 저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자기 분석의 한계는 자기 분석을 가로막는 장벽은 뭘까요? 자, 저항과 한계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떤 저항이든 충분히 강해진다면 실질적인 한계로 바뀔 수가 있다. 우선 뿌리 깊은 체념의 정서가 있다. 체념한다는 거죠. 체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소 부정하지만 신경증적인 경향이 너무나 성공하고 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자기 분석에는 상당한 종류가 다른 한계로 설정이 된다.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의 조합이 이루어지면 신경증적인 경향이 성공적으로 행사된다. 내적 조건을 보자면 성공하는 신경증적인 경향은 다른 욕구들과 너무 첨예하게 충돌해서는 안 된다. 사실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이 채워진 채 단 하나의 강박적인 욕구만으로 완전히 소모되지는 않는다. 것이고요. 신경증적인 경향의 성공적인 주장이 어떤 식으로든 달성되든 분석을 통해서 발전에 완벽한 장벽을 작용한다. 분석 작업의 세 번째 한계는 파괴적인 경향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그런 파괴가 자기 개발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언제나 그렇듯이 그 심각성의 정도에 달려있다. 네 번째 한계는 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에 관련한 것이기에 더 포괄적이고 정리하기가 어렵다. 자, 대부분의 자료를 되찾고 발달시킬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가능성의 힘을 처음부터 추정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발달된 2차적인 방어에 의해서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이 정당하고 선하며 변경 불가능하다는 엄격한 확신이 신경증 전체를 보호한다면 무엇이라도 변화시킬 만한 동기가 거의 없을 것이다. 신경증적인 속박에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요인 중에서 일부가 내면에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느끼고 있다. 정신분석 치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한계들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 중에서 어느 것도 절대적인 의미가에서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분석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 개발을 막는 장벽을 넘을 수가 없다면 그 원인은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으로 조합된다. 예를 들어서 깊은 절망이 독선의 갑옷이나 만연한 파괴성같이 절망을 강화하는 경향과 결합하면 무술불이의 방해물이 된다. 자기로부터 완전한 소외는 확고하고 또 고착된 의존성과 같은 강화 경향이 있지 않은 한 한계로 작용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한계는 심각하고 복잡한 신경증에만 존재하며 심지어 그러한 신경증에도 건설적인 힘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가 있다. 자, 앞서서 논의한 것과 같이 분석을 방해하는 정신적인 힘들은 자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은 철저히 막을 만큼 강력한 경우가 아닐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분석에 대해서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 루소의 고백록은 분석과 거의 유사하지 않지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예시로 쓰일 수 있다. 여기는 분명히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면서 적당한 수준에서만 그렇게 하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책 전체에서 걸쳐 자신의 의영심과 사랑할 수 없는 무능력을 사각지에 놓아두고 있다. 언급한 것은 오직 눈에 띄는 두 가지에 불과하지만 이것들만 해도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인상을 준다. 그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또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솔직하지만 그에 따른 의존성을 사랑으로 해석한다. 그는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마음에 결부시킨다. 그는 자신의 적대감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항상 정당한 것으로 판명된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알지만 그 실패에 대해서 책임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다. 확실히 루소의 고백은 자기 분석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책을 읽으면서 분석 작업을 했던 친구들과 환자들이 그 책의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곤 했다. 그 책은 정말로 진정하고 비판적인 연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기 분석에 대한 노력이 더 정교할지라도 쉽사리 그와 비슷한 운명을 맞을 수가 있다. 더 많은 심리학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과 동기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는 시도가 그저 더 교묘해질 뿐이다. 루소가 정직했던 지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의 성적인 특이성이다. 이 솔직함은 분명히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루소의 솔직함은 그가 다른 문제는 실질적으로 거의 직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이 점에서도 루소에게 배울 교훈이 있다. 성적 취향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하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성적인 요인들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루소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성적인 요인을 골라내려는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성적인 문제에 솔직해지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오직 성적인 문제에만 솔직해지는 것은 부족하다. 또 다른 일방적인 강조는 현재에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을 특정한 유화적인 경험이 또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것으로 생각하려는 꾸준한 경향이다.
예를 들어서 클레어와 어머니 관계에서 특이한 발달은 클레어가 남자에게 보이는 의존성과 분명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클레어가 옛 유형과 새로운 유형 사이의 유사성만 보았다면 그 유형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도록 압박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피터에게 자신을 예속시켰고 어머니를 흠모했던 것처럼 피터를 영웅으로 숭배했으며 어머니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피터가 절망에 빠진 자신을 보호하고 도와주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자신을 차별하는 것에 분개했듯이 피터가 자신을 거절하는 것에 분개했을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단순히 강박적인 유형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자신의 실제 문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을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일방적인 강조는 항상 나쁜 면 또는 나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경향이다. 고백하고 비난하는 것이 이해를 대신할 수가 있다. 부분적으로는 적대적으로 자기를 지적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지만 고백한 것만으로도 보상을 얻기 위해 충분하다는 은밀한 믿음 역시 함께한다. 물론 이러한 사각지대와 일방적인 강조는 앞서 논의한 한계가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자기 분석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발견될 수가 있다. 언급한 것과 같이 삶이 순탄하게 돌아가고 특별히 도전하는 게 없다면 긴장을 풀고 싶은 유혹은 특히 커진다. 이와는 소반대되는 이유에서 자기 분석을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내재적인 한계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 분석을 성급하게 끝내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자기 분석을 하는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신경증에 맞게 삶을 조정하는 일종의 유사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다. 삶 자체가 그러한 해결책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건설적인 작업에 대한 한계는 원칙적으로 자기 분석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분석에도 존재한다. 전문적으로 비교하면 복잡하고 강보이면 혼란이 영향을 미칠 때마다 전문적인 분석이 유리하지만 몇 가지 전제 제한 조건을 유념해 두어야 한다. 먼저 자기 분석과 자기 분석에 불가피한 점을 또 이상적인 분석 치료와 비교하는 것은 전혀 공평하지 않다는 점이다. 나는 치료에서 거의 손대지 않은 꽤 심각한 문제를 나중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붙잡아서 성공적으로 극복한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 제기되었던 질문, 자기 분석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조건에 관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분석이 직결되지 않더라도 꼭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분석가가 환자에게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부도 이 계획의 분석가와 환자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협력적인 작업임을 분명히 한다면 환자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전의 분석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 분석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기가 더 어렵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신경증적인 장애의 심각성에 달려 있다. 수시 자기 분석 사례에 살린 경험들은 이러한 어려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수시로 많은 사람이 자기 분석을 여기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과연 그들의 분석 작업을 완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은 남다. 해결되지 않거나 선도되지 않은 채 문제가 늘 남아있지 않을까? 질문에 답하자면 완전한 분석은 없다는 것이다. 완전한 분석은 없죠. 그래서 게테가 파우스트에게 말했듯이 언제나 갈망하며 애쓰는 자,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전결이 됐네요.